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옥상에 헬기가 착륙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헬기가 왜? 장인어른! 박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명수는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준영,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새벽 5시 반, 조명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몸에 밴 생체 시계는 변하지 않더군요. 침실 한쪽 벽에 걸린 태극기가 희미한 새벽빛을 받아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곧바로 국기에 향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의 경례.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40년 전 특전사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로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의식이었죠. 경례를 마친 조명수는 침대 밑에서 낡은 군화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많이 해졌지만 여전히 윤기가 흘렀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아왔거든요. 경북 봉화의 외딴 시골집은 조명수에게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웃집과 한참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마당에는 조명수가 직접 심은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고, 툇마루에는 김치를 담글 때 쓰는 큰 양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군. 조명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군화끈을 묶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멀리 산등성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무는 끝났지만 책임이 끝난 건 아니지. 군화는 언제든 다시 신을 수 있어.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녁 후에도 조명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군인의 정신이 살아 있었거든요. 특히 딸 조수민을 생각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수민은 서울에서 방산업체 대표 박준영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는 했지만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난 조명수는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기른 배추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준비했죠. 특전사 시절 폭탄을 다루던 그 정교한 손길로 이제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 드릴 김치도 좀 더 담가야겠다. 조명수는 혼자 살지만 김치를 많이 담갔어요. 동네 독거노인들께 나눠드리기 위해서였죠. 군인 시절 배운 나눔의 정신이 이런 곳에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며 조명수는 문득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빠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어린 수민이 뛰어다니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아내도 있었고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명수 혼자만 남았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로 시집가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조명수는 완성된 김치를 이웃집들에 돌렸습니다. 할머니들은 언제나 고마워하며 받아주셨어요. 명수 씨 덕분에 맛있는 김치 먹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조명수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찌개 하나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죠.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딸 수민이었어요. 조명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민아, 오랜만이구나.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부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전화 너머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조명수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으로 딸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괜찮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해요. 무리하지 말고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네, 알겠어요.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조명수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딸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나야 괜찮다. 김치도 담그고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너나 몸 조심해라. 네, 그럼 명절 때 내려갈게요. 그때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조명수는 딸의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물어볼 수도 없고 그저 걱정만 커져갔어요. 밤이 되어 조명수는 방 한쪽에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군복과 각종 훈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특전사 시절의 부대 명패도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조명수는 군화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명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딸에 대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명절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첫날, 조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이 오늘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마당을 깨끗이 쓸고 수민이 좋아하던 나물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보낼 시간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수민이가 좋아하던 도라지 무침도 해놔야겠다. 조명수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군인 시절에는 요리와 거리가 멀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솜씨였죠. 딸을 위한 마음이 담긴 음식들이 하나둘 상에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쯤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조명수는 반가운 마음에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수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조명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수민아, 왔구나.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민이 조명수에게 다가와 안겼을 때 조명수는 딸의 몸이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수민이 긴팔 셔츠를 걷어 올릴 때 보인 팔의 멍 자국이었어요.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수민아, 이게 뭐냐? 조명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딸의 팔을 자세히 보니 새로 생긴 멍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당황한 듯 급히 소매를 내리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일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책장 모서리에.
수민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명수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으로 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멍의 모양이나 위치가 우연히 부딪혀서 생길 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조명수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시절 겨울 훈련 때 사용했던 털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조명수는 그 장갑을 수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춥지? 이거 끼고 있어라. 수민은 아버지가 건넨 군용 털장갑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이 장갑을 껴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따뜻했던 그때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수민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배고프지? 음식 준비해뒀다. 조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누군가가 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수민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 박준영의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말, 바쁘지만 보람을 느낀다는 말들을 했지만 조명수의 눈에는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준영이는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수민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죠. 조명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어 수민이 잠자리에 든 후 조명수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수민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민이 급히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네, 준영 오빠. 조명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영 오빠, 오늘 또 술 드셨죠? 제발. 그래도 이혼은 안 돼요. 아버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조명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딸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수민이 자신을 걱정해서 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화가 끝난 후 조명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위 박준영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검색 결과 중 한 기사가 조명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군납 비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박준영의 회사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의혹 단계였지만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놈이. 조명수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너무 세게 쥐어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깨진 찻잔을 치우며 조명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이 자신을 걱정해서 참고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나설 때였죠. 조명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군복이 들어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부대 명패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던 그때처럼 이제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수민아, 아버지가 있다. 조명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내일 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특전사 시절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나, 무슨 일이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명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딸에 대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조명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수미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조명수는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30년 전 저녁식 때 신었던 군화를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명수는 그 군화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저녁식 날 부대 앞에서 마지막 경례를 하던 그때의 마음가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조명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군화 한 짝을 따로 분리했어요. 그리고 서재에서 편지지를 꺼내 짧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체는 군인답게 반듯하고 힘이 있었죠. 한 짝은 경고다. 다른 한 짝은 작전에 쓰인다. 메모를 다 쓴 조명수는 군화 한 짝과 함께 택배 상자에 넣었어요. 박준영의 회사 주소는 어젯밤 검색을 통해 이미 알아둔 상태였습니다. 상자를 밀봉하며 조명수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수민아, 아버지가 움직인다. 수민이 아직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조명수는 마을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조명수의 걸음은 힘차고 확신에 찼어요. 우체국 직원에게 당일 배송으로 부탁하며 박준영의 회사로 보낼 택배를 맡겼습니다. 오늘 중으로 꼭 도착해야 하는 중요한 물건이에요. 네, 걱정 마세요. 오늘 오후엔 도착할 겁니다. 택배를 보낸 후 조명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중전화 부스에 들렀어요. 휴대전화로는 할 수 없는 통화였거든요. 동전을 넣고 기억 속에서 꺼낸 번호를 눌렀습니다. 30년 전부터 외우고 있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해철아, 나다. 조명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명수야. 얼마만이냐? 갑자기 웬 전화야? 정해철은 조명수와 함께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전우였습니다. 저녁 후에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수많은 작전을 함께 수행했던 전우 사이였죠. 해철아, 부탁이 하나 있다. 작전명 불명예 수거 시작하자. 조명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정해철은 조명수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즉시 알아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박준영이라는 놈, 내 사위다. 방산업체 대표인데 군납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조명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내 딸을 때리고 있다. 전화 너머로 정해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명수가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조명수가 직접 나선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알겠다. 내가 알아보자. 박준영, 재온테크 대표 맞지? 그래. 고맙다, 해철아.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명수야,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 마. 난 아직도 현역이야. 전화를 끊고 조명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미는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는데 친정에 와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우체국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조명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수민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수민은 어젯밤보다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진 거죠. 아버지, 오늘 하루 더 있다가 내일 올라가려고요. 그래, 천천히 쉬어라. 서울 생활이 힘들지? 괜찮아요. 그냥 가끔 고향이 그리워요. 수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명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명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정해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명수야, 심각하다. 박준영 그놈 정말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 군 고위 간부 자제 이름을 빌려서 허위 입찰을 했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증거도 확실하고. 조명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더 있어.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어. 이놈 완전히 썩었다. 해철아, 고맙다. 이제 내가 움직일게. 명수야, 무리하지 마.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이건 법 이전의 아버지의 문제야. 조명수는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군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계급장과 각종 훈장들이 달린 정복이었죠. 조명수는 그 군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민이 일찍 잠자리에 들자 조명수는 정해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해철아, 내일 특별한 작전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언론도 함께. 명수야, 정말로 하려는 거야? 딸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의무다. 그리고 나라의 예산을 축내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어. 조명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특전사 시절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완전히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일 오후에 준비하겠어. 밤이 깊어가며 조명수는 내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어요. 30년 전의 군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명수는 수민을 서울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차역까지 배웅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민의 손이 여전히 차갑다는 걸 느끼며 조명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연락해라. 알겠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수민이 기차에 오른 후 조명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해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야, 대박이다. 회사 내부자가 직접 나서서 결정적인 증거를 줬어. 어떤 증거? USB 하나야. 박준영이 군 고위 간부들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그것도 몇 년치가. 조명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물고기가 잡힐 것 같았거든요. 그 내부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응, 박준영한테 괴롭힘 당하던 격리 직원이야.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겠다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
박준영이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 정해철의 말을 들으며 조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회사 직원들까지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해철아, 그 USB 내가 직접 받으러 갈게. 서울까지 올 거야? 택배로 보내줄까? 아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야 해. 오늘 저녁 서울로 올라간다. 조명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짐을 쌌어요. 여행 가방 한 개에는 평상복을, 다른 가방에는 군복과 각종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특히 특전사 시절의 신분증과 훈장들을 따로 준비했어요.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조명수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박준영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딸의 미래까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이번 작전은 완벽해야 한다. 서울역에 도착한 조명수는 정해철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어요. 을지로의 한 조용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정해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전우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명수야, 오랜만이다. 해철아, 고생 많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정해철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조명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거야. 박준영이 국방부 조달청 간부들과 나눈 대화가 모두 들어있어. 듣고 나면 정말 화가 날 거야. 조명수는 USB를 받아들고 정해철의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준영이 군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찰 정보를 미리 받는 내용들이었죠. 이놈이 정말. 조명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나라의 돈까지 축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있어. 박준영이 내부 고발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협박한 녹음도 있어. 완전히 범죄자야. 정해철의 설명을 들으며 조명수는 계획을 수정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이 되었거든요. 해철아, 내일 특별한 작전이 필요해. 군용 헬기 섭외가 가능해? 헬기? 갑자기 왜? 박준영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해.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끌어야 하고. 정해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 쪽에 연줄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그런데 정말로 헬기까지 동원할 거야? 이 작전은 개인이 아니라 전직 특전사의 명예를 지키는 작전이다. 조명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해철도 조명수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일 오후에 준비하겠어.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할 거야? 군 출신 기자들한테 연락해봐. 이런 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해. 두 사람은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했어요. 헬기가 박준영의 회사 옥상에 착륙할 시간, 언론이 현장에 도착할 타이밍, 그리고 조명수가 입을 정보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명수야, 이거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 괜찮겠어? 해철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봐.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뛰어다녔잖아. 이제는 내 딸을 지킬 차례야. 정해철은 조명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조명수는 호텔에서 정복을 차려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군복이었지만 여전히 잘 맞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명수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이 진짜 전역하는 날이군. 오후 1시 정해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명수야, 모든 준비 끝났어. 헬기는 2시에 출발하고 언론도 현장에서 대기 중이야. 고맙다, 해철아. 작전 개시한다. 조명수는 USB를 품에 넣고 헬기가 대기 중인 곳으로 향했어요. 헬기장에는 군사감찰팀도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이 국방부 쪽에 모든 것을 설명해 둔 상태였어요. 조명수 전 대령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출발하겠습니다. 헬기가 하늘로 떠오르며 조명수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박준영, 각오해라. 헬기는 박준영의 회사가 있는 빌딩을 향해 날아갔어요. 조명수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 2시 정각, 박준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온테크의 최고 경영자로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옥상에 헬기가 착륙하고 있어요. 박준영은 비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헬기라니, 도심 한복판 회사 건물 옥상에 무슨 헬기가 착륙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뭔 소리야? 헬기가 왜? 그때 창문 밖으로 군용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박준영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군용 헬기 한 대가 자신의 회사 건물 옥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박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정복을 입은 조명수가 당당하게 하차했습니다. 뒤이어 군사감찰팀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내렸죠. 그 모습을 본 박준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장인어른? 박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인어른이 군복을 입고 헬기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군사감찰팀까지 동반한 상태였어요. 조명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제온테크 박준영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당황한 채로 조명수 일행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명수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군사감찰팀의 진지한 표정이 사무실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박준영은 급히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조명수와 마주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장인어른,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명수는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준영,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올라왔어요.
정해철이 미리 연락해둔 언론사들이었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급히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제온테크 박준영 대표에 대한 군납 비리 의혹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군사감찰팀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박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리라니. 전부 다 관행이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해요. 박준영은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명수는 품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관행이라고? 이 안에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뭐죠? 내가 군 고위 간부들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직원들을 협박한 내용, 허위 입찰을 조작한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 조명수의 말에 박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드러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장인어른 제발 수민이를 생각해서라도 수민이를 생각해서 내가 내 딸을 때린 것도 관행이었나? 조명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기자들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건 부부 싸움이었어요. 장인어른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부부 싸움? 조명수는 한 걸음 박준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관행이 내 딸을 울렸겠지. 지금부터 내가 올리는 건 내 인생이다. 박준영은 조명수의 눈빛을 보고 공포를 느꼈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장인어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특전사 시절의 카리스마와 위압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군사감찰팀은 이미 박준영의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을 압수하고 있었죠. 박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조명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기자들은 이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의 비리가 전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조명수 전 대령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조명수에게 향했어요. 조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게 본분입니다. 전역했어도 그 본분은 변하지 않아요. 국가 예산을 축내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조명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70세의 노인이 정의를 위해 직접 나선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박준영은 결국 군사감찰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도 조명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다. 조명수는 마지막까지 냉정했어요. 박준영이 연행된 후 조명수는 헬기로 돌아갔습니다. 임무가 완료된 것이죠. 헬기가 떠나는 모습을 본 제온테크 직원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조명수는 헬기 안에서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민아,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했어. 그날 저녁 박준영의 체포 소식은 모든 방송국 뉴스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70세 전직 특전사 대령,
사위의 군납 비리 직접 폭로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조명수가 헬기에서 내리는 장면과 박준영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죠. 조명수는 서울 시내의 작은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게 어색했지만 사명을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딸 수민이 걱정되었습니다. 수민이는 어떤 마음일까? 뉴스가 끝난 후 조명수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뒤에야 수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민아, 괜찮니? 네. 뉴스 봤어요. 전국에 다 나왔더라고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움직여준 게 고마우면서도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이 당황스러웠거든요. 미안하다, 수민아. 아버지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명수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서울역에서 기차에 오르는 조명수를 본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뉴스를 본 사람들이었죠. 대령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딸을 위해 직접 나서시다니 진짜 아버지시네요.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조명수는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고향 집에 도착한 조명수는 평소처럼 태극기에 경례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틀 후 수민이 짐을 들고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명수는 딸을 맞으러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어요. 수민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수고했다, 수민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민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움직였어요?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조명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수민아. 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맞을 때도 욕을 들을 때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수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명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이란 이름에 갇혀서 아비가 될 타이밍을 놓쳤다. 조명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딸이 힘들어할 때 더 빨리 알아차리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수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수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짐들을 풀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수는 딸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맛있게 드세요. 역시 아버지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저녁을 먹으며 수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박준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조명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민아, 너는 아직 젊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수민의 말에 조명수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조명수는 이웃들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역 군인이 아닌 진짜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거든요.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명수 씨, 김치 솜씨가 그렇게 좋은데 가게를 열어보세요. 이웃 할머니의 제안에 조명수는 관심을 보였어요. 수민도 아버지의 김치 솜씨를 칭찬하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김치 가게 해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부녀가 함께 해보자. 그날 밤 조명수는 벽에 걸린 부대 명패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특전사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아버지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저녁이군. 조명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내일을 계획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은 설레고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밤이었어요. 수민도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녀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찬 꿈이었죠. 한 달 후 박준영의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조명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군화를 닦았어요. 이번에는 두 짝 모두를 깨끗하게 손질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민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오늘 법정에 가시는 거예요? 응, 마지막 할 일이 남았어. 조명수는 군화를 작은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수민은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조명수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명수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박준영의 군납 비리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었거든요. 특히 70세 장인어른이 직접 나서서 사위를 고발한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조명수가 법원 앞에 나타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어요. 조명수 전 대령님,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건가요? 박준영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박준영이 수갑을 찬 채로 내렸습니다. 한 달 전 체포될 때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박준영은 조명수를 발견하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박준영은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조명수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공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박준영에 대한 군납 비리 및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검사는 박준영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군 고위 간부들과의 유착, 허위 입찰 조작, 직원 협박 등 죄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명수가 제공한 USB의 내용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총 1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박준영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재판장이 박준영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어요. 박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준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방청석의 조명수를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죽였습니다. 그 군화로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박준영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수는 표정 변화 없이 박준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군화 한 짝을 받았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경고를. 박준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재판장은 질서를 유지하라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조명수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명수가 가져온 가방에서 군화 2짝을 꺼냈어요. 조명수 전 대령님, 그 군화가 박준영 피고인이 말한 그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명수는 군화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 짝은 경고였고 나머지 한 짝은 이자를 밟기 위한 거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했어요. 조명수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책임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죠. 이 군화로 이 나라를 지켰고 이제는 내 딸을 지켰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셨나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말이죠. 조명수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70세 노인이 딸을 위해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며칠 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조명수는 수민과 함께 TV로 판결 방송을 시청했어요. 피고인 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들은 수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이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조명수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수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털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명수는 오랜만에 정해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철아, 고생 많았다. 덕분에 모든 게 잘 마무리되었어. 뭘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명수야, 정말 대단했어. 70에 그런 작전을 벌이다니. 이제 정말 저녁이다. 더 이상 작전은 없어. 그래, 이제 편히 쉬어라.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전화를 끊고 조명수는 벽에 걸린 부대 명패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그 명패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수미는 부엌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버지와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김치가게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그래, 우리 부녀가 함께 만들어 보자. 조명수와 수미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부녀의 시간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조명수와 수민이 운영하는 작은 김치 가게가 마을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조명수 김치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이름이었죠. 가게 앞에는 조명수가 직접 기른 배추와 무가 자라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이웃들뿐만 아니라 조명수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 직접 담근 김치라는 소문이 퍼져서였죠. 명수 아저씨, 정말 김치가 맛있어요. 특전사가 담근 김치는 다르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조명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군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어색하긴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컸습니다. 수미는 가게 운영을 도우며 손님들과 밝게 인사를 나눴어요.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넘치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수민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내일 더 많이 담가야겠어요. 그래, 수요가 많으니 좋은 일이지. 조명수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해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전우의 모습에 조명수는 반가웠어요. 해철아, 여기까지 무슨 일로? 명수야, 내 김치 맛보러 왔지. 소문이 자자하더라. 정해철은 조명수가 담근 김치를 맛보며 감탄했어요. 야, 이거 정말 맛있다. 특전사 출신답게 김치도 제대로 담그는구나. 하, 요즘은 김치가 내주특기야. 두 전우는 가게 한켠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정해철은 조명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명수야, 정말 많이 달라졌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딸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특전사 동기들이었습니다. 조명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였죠. 조명수, 오랜만이다. 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전우들의 방문에 조명수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함께 김치를 나누며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명수야, 내가 한 일이 우리 특전사의 명예를 높였어. 그래, 언론에서도 정의로운 군인이라고 칭찬하더라. 전우들의 말에 조명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가게 벽 한쪽에는 특전사 전우의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조명수가 보여준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전우회의 감사 표시였습니다. 그 옆에는 박준영에게 보냈던 그 군화 두 짝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그 군화를 보며 조명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딸을 위해 직접 나선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담긴 상징이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은 후 조명수와 수미는 함께 정리를 했어요. 부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수민이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더 바쁠 것 같은데 괜찮겠니? 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즐거워요. 수민의 대답에 조명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조명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군인 시절부터 지켜온 습관이었지만 요즘의 일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작전이나 훈련 대신 딸과의 일상, 손님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수민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치 가게를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 같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후 가게 앞에 누군가가 낡은 군화 한 켤레를 두고 갔어요. 조명수가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발견한 거였습니다. 군화와 함께 작은 쪽지도 있었어요. 대령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조명수는 그 쪽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수민이 가게로 와서 그 군화를 보며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군화는 뭐예요? 누군가가 두고 간 거야. 아마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조명수는 그 군화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군화를 닦듯이 세심하게 손질했습니다. 이건 책임으로 닦아야겠군. 조명수의 말에 수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신념과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조명수는 깨끗하게 닦은 군화를 가게 벽에 전시했어요. 자신의 군화 옆에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안내문도 붙였어요. 용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그 안내문을 보며 감동했어요. 조명수의 마음씨와 철학이 담긴 메시지였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조명수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수민이 옆에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부녀는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군화는 다시 신지 않아도 되었지만 조명수가 누구를 위해 그 군화를 벗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